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언론사들은 본격적인 선거 보도에 나섰습니다. 갈등 중심의 정파적인 보도보다는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청자에겐 더 필요할 겁니다. 오늘 뉴스 리뷰 Y시간 유권자의 시선으로 YTN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YTN 영상기획팀의 기획보도 소년들은 왜 사라졌는가 성감학원 편이 제114회 이달의 영상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성감학원 희생자들이 묻힌 성감도를 직접 찾고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준 데 영상기획팀의 기획보도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5분 남짓의 짧은 영상이지만 이 사회적 의미와 깨달음을 얻기 충분한 작품입니다. YTN 홈페이지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들이 총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총선 관련 보도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은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의 총선 보도를 살펴봅니다. 지난 1월에 처음 총선 보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보도량은 늘고 있는데요. 유권자와 시청자들을 위해서 뉴스 리뷰 Y도 역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유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이 잘 담겨 있는지 YTN 총선 보도도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이혜수 평가원님이 가져오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총선 공약의 현실성을 따져본 YTN의 보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뉴스 라이브 저출생 위기의 한국, 여야 공약 해법 될까 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현금성 지원의 중심 대책을,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비교할 수 있었고요. 또 지원 대상에 따라 야당은 신혼부부 대책에, 여당은 육아휴직 대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 등 정책의 포인트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어 유익했습니다. 유권자는 언론 보도에 기대지 않고서는 직접 정당의 활동과 공약 면면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보도가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서 의미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예, 이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공약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KBS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21대 국회 공약 이행도를 중간 점검한 결과 지역구를 기준으로 공약 이행률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책임지지 않을 공약 남발을 막으려면 언론의 정책 검증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같은 면에서 눈에 띄는 공약 검증 보도가 있었는데요. 모처럼 여야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이 반갑습니다. 여야 일제히 철도 지하화 실현 가능성은 보도 또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놓은 철도 지하화 공약을 검토한 보도인데요. 여야 모두 국민의 생활권을 단절하는 철도의 문제, 소음과 분진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권자들 귀에 솔깃하게 다가오는 매력적인 공약이죠. 우선 YTN은 여야의 공약이 큰 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역대 정부가 철도 지하화를 검토했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실현 가능성의 여부를 점쳤습니다. 또한 YTN은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이 보이지 않음을 지적했는데요.
기존 철도 부지를 주거와 상업 용지로 개발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문가 의견을 더해 비판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비판이 되지 않도록 해외 사례와 비교해 한국의 맥락에서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바람직했습니다. 예, 이 보도 말미에서는 이러한 공약이 듣기에는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재원 마련과 같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도 할지라도 또 투입된 자원의 규모와 재원 마련 계획, 또 타임테이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사실 실제적으로 국회의원 임기 내에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이 무엇인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후보자가 정말 그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그리고 방안을 갖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선거에서 언론이 담당해야 할 공적인 역할로 정책 검증을 꼽곤 하는데요. 사실 언론사나 현업에 계시는 언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들도 많아야 10명 내외 정도고요. 또 그에 따라서 검증해야 되는 정책 수도 비교적 한정적 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검증 취재 목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선의 경우에는 비례 정당까지 헤아리면 일단 정당 수도 많은 데다가 후보자 수도 많고 지역구별 특성과 현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검증 보도를 기획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YTN에서는 이러한 총선 보도 기획 접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에서 지역구가 253개고요. 이 지역의 정책을 다 소개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방법은 각 정당이 내놓은 전국 차원의 대책들을 이제 점검하게 되는데요. 정당별로 비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재원 마련과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퍼주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주로 점검하게 되고. 전문가의 평가,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유권자들 혹은 당사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급하게나마 이렇게 점검하고 취재해서 평가해주는 그런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 정책 중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고 또 쟁점이 되는 것들은 이제 지역 주재 기자들이 골라서 지역 유권자의 관점에서 비교 검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아마 1, 2주 사이에 이 정책 보도가 별로 없었을 건데요. 아시다시피 후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공천 작업을 각 당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신당이 지금 계속 이합 집산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 당들도 사실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기에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도 정책 그리고 정책 검증의 보도 분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 관련된 어떤 보도 내용 그리고 비판들은 매 선거 때마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높기 때문일 것 같고요. 다음으로 YTN에서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시청자들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1월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에서 해설위원 실장님께서 YTN에서는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총선 기간 동안 2주에 한 번 정기 여론조사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안을 반영한 YTN 여론조사 보도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선거 기간 빠르게 전환되는 각 이슈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기 여론조사 소식을 전한 제3지대 빅텐트 성사 지역 11% 비례 10% 득표 예상 보도에서 사용한 화면 자료에 대해서 좀 재현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래프를 좀 눈여겨보다 보니 첫 번째 그래프는 합이 100을 넘어가더라고요. 이 수치의 오기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겠죠. 여론조사의 결과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연령별로 비교한 세 번째 질문의 막대 그래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역시나 연령별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비율을 시각화한 그래프인데요.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간격으로 비중이 표시되는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내용 전달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잘못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큰 실수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정당명과 연령별 비중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도안을 조금 더 고민했어야 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가 총선 판세 근거 자료로 많이 활용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같은 이슈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예, 저는 여론조사 보도 가운데 눈에 띄는 해설 보도를 한 편 꼽고자 합니다. 여론 톡톡 코너인데요. 사실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만 놓고 봐서는 이 조사 결과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 톡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후에 조사 분석 전문가 또는 정치평론가의 해설 대담을 마련해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와 선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주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여론 톡톡, 여야 공천 속도, 지지율 출렁, 복마전대 정치쇼에서는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갤럽,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각 정당 지지율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점을 전달하고 이를 해설해 주셨는데요. 한 번에 각 기관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보도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론조사 비교를 할 때, 그런 보도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이 같은 조사 방법을 활용해서 같은 항목과 문구로 조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기관 간의 조사 결과 차이를 하락했다 혹은 상승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해설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가 민심의 흐름을 추론하는 데 힌트가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곧 민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주실 때는 한층 더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정말 신중을 넘어서 주의할 필요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계 소식을 전하다 보면 한 번씩 과한 표현들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그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망언들을 헤드라인으로 쓴 기사들을 지나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유튜브 플랫폼에 편집 가공되어 게시되는 영상에서 자극적인 표현이 제목으로 사용되거나 썸네일에 표시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우선 조국 행복, 잡범이 정치범 코스프레, Y 녹취록 대담은요. 시사평론가와 전 새누리당 의원을 패널로 초청했습니다. 평론가는 여야당의 전략적 실책을 지적하면서 개혁신당에 놓인 과제를 점검하는 반면 신지호 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시한 여당의 주장을 선명하게 대변하면서 격앙된 태도로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평론가와 당적을 가진 인사의 출연의 구도가 다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총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비평을 듣고자 한 자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치대담에 있어서 패널 구성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필요하다면 앵커가 제지를 하고 다음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선거 보도에 임하는 언론이 지향해야 할 원칙 중 하나가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간혹 형식적으로 중립을 표현하려다 보면 여야의 입장을 대립적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제목들은 언론이 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중계하거나 또 관망하며 부추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방 과정에서 제시된 날선 발언만 발췌하여 제시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탄식과 혐오를 갖게 할 수도 있고요. 충돌하는 이슈와 맥락을 떠나서 정치인들은 늘 싸움만 하는 사람들로 또 뭐 이쪽 저쪽 다 싫다, 다 틀렸다는 양비론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정치권의 날선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충돌하는 이슈와 입장 중심의 보도, 프레임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극적인 부분은 조금 줄이되 핵심적인 부분은 담을 수 있는 그런 보도 프레임을 지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 시즌이 되면 YTN뿐만 아니라 많은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퉈서 기획 보도를 내곤 하는데요. 저희 YTN도 기획 보도를 많이 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YTN의 선거 기획 보도로 민심연구소 편이 매우 유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YTN에서 지방의회 징계 전과 전수조사를 실행해서 그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유했던 점도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YTN의 선거 기획 보도가 기대됩니다. YTN 홈페이지 민심 2024에 연재되기 시작한 오만정 시리즈도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최근까지 이수정 교수, 류호정 전 의원, 용혜인 의원 등등 화제가 된 후보들에게 5분간 즉흥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요. 질문도 개개인의 현안에 맞춰서 굉장히 날카롭게 주어지는 것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해당 인물을 검증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사실 또 하나 설 연휴 기간 동안 연속기획으로 방송된 보도도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김건희 대 이재명, 리스크 파장 승부 결정타, 찻잔 속 태풍, 판 흔들 돌풍, 제3지대 바람 분화, 꼼수 위성정당 만들면 비례의석 양분 그대로 시리즈인데요. 이 기획보도는 22대 총선 관전 포인트를 사법 리스크, 제3지대 연합정당, 또 위성정당으로 선정하고 각 키워드별 현재 이슈 전개 상황과 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거 판세와 여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을 짚고 또 분석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설 연휴 기간 유권자들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가올 총선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보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선 보도에 있어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에 밀려 뉴스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군소 정당 후보에 대한 보도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군소 정당은 거대 양당의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대한 정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며 원내 입성 전략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철 때마다 군소 후보는 공약보단 이색 선거 운동이나 가족 보도에 치중해 흥미거리로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이 군소 후보의 배려 원칙을 가지고 공평성을 제고하듯이 군소 정당 후보와 공약에 대한 주목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소정당의 공약 그리고 정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다루는 게 좀 현명할까요? YTN은 사실 총선이든 대선 때든 군소정당을 어느 정도 비율로는 꼭 소개를 하고 보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노동이라든지 경제 정의, 안보 문제, 환경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혹은 특화된 주장해서 정책을 내놓는 정당이거든요.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그 정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대한정당일 수도 있다면은 미래를 위해서 모두에게 결국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제 군소정당이 기존의 거대 정당에서 유불리 때문에 나와서 만든 정당들도 굉장히 많고 현재도 그런 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 차이로 부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총선 보도가 그러면 이제 분량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어떤 것이 우선이냐, 무엇에 따라서 분량을 정하느냐 하면 결국은 의석 비례가 가장 큰 기준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양당 위주로 보도가 많이 되는 것, 그런 점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사로서 군소정당의 유의미한 그런 정책 주장들이 묻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저희가 이제 명심을 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 보도에서는 우리나라 군소정당의 역사나 흐름도 짚어주는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를 관전자로 만드는 총선 보도 지양해야. 선거철은 정치인의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고 유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에 노출될수록 유권자는 수동적인 관전자로 전락하고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정치를 혐오하거나 끝내 투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철저히 정책 비교 분석의 보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 선거 이슈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유권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획 보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유권자의 능동적인 참여, 이 민주주의가 정말 적극적으로 바라는 그런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김은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보도, 합리적, 참여적인 유권자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일상이 정치다.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동의하는 표현일 겁니다. 과거의 정치는 직업 정치인들이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국민들은 선거가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나와 우리 공동체의 삶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때 언론은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적인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이런 효능감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YTN이 합리적 유권자의 시선으로 인물과 정당, 공약에 대한 검증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또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권자의 눈에서 유권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이 보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뉴스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리버버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오는 10월 한강 물길을 따라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열립니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으로 잠실과 여의도, 마곡 등 7곳을 확정했습니다. 한강 리버버스의 운항이 조만간 시작될 것임을 알리며 이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서울 한강에도 10월에 수상버스가 등장합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여의도, 옥수, 뚝섬 등 선착장 3곳은 도보로 5분 안에 갈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합니다. 지하철 연계가 부족한 마곡, 망원, 잠원, 잠실 4곳은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합니다. 또 선착장 주변엔 따릉이를 배치합니다. 리버버스 이용 요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과 같은 3,000원입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은 15분 간격으로 운항합니다. 급행 노선을 타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갑니다. 한강 리버버스의 구체적인 요금이나 노선, 소요시간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추가 선착장 계획이나 예상 이용객을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보도에서 리버버스 자체의 정보는 자세히 전했지만 실제로 리버버스를 이용할 사람의 경우 지하철과 같은 다른 대중교통과 비교해서 보여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한눈에 비교해보면 좋을 리버버스와 지하철 이용 시 소요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한강 리버버스는 일반행과 급행으로 나뉩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모든 선착장을 정차하는 일반행은 75분이 소요되는데요. 같은 거리를 지하철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에서 가까운 양천향교역에서 잠실역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9호선 일반행은 한 번의 환승을 거쳐 약 65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반면 급행을 이용한다면 리버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이 걸리는데요. 지하철 또한 9호선 급행으로 갈아탄다면 2번의 환승을 거쳐 약 50분 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체로 시간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환승의 유무나 배차 간격 등의 조건을 따져 상황에 알맞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만들어 7억 원어치 넘게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얼마 전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을 제조해 불법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담은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30대 송모 씨가 가정집을 빌려서 차린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제조 시설입니다. 송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안에 약물을 만들고 포장하는 기계까지 들여놨습니다.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 빌라로 정하고 수시로 옮겨 다녔으며 우편물에 보내는 사람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불법 약물을 제조한 일당의 치밀함을 알리며 이러한 약물을 구매한 사람들이 무려 2,000명 이상으로 약물의 부작용을 우려하게 했는데요. 식약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가 7억 원 상당의 원료 의약품과 현금 다발을 추가로 발견했고 송 씨 등을 상대로 범죄 수익 환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불법 약물인 것을 알면서도 구입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구매자 2천여 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불법 약물을 판매한 사람은 물론 알고도 구매한 사람까지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식약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을 제조한 일당의 검거 과정을 자세히 전했는데 무엇보다 우려되는 약물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서 등장한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임의로 투여하면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성기능 장애나 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 의약품인데요. 게다가 불법으로 제조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통제된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어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가을 가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해 가을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이례적인 가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등장한 가을 가뭄이 나타난 지역의 모습을 전하며 앞으로의 심각성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토양 곳곳이 메말라 힘없이 부스러집니다. 밭작물도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지난해 10월 말 제주도 서귀포 농가의 모습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가을 초반 강수량이 평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가을 가뭄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가을 가뭄이 나타난 제주도 농가의 모습과 함께 가을 가뭄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을 가뭄이 잦아지고 그 강도도 봄 가뭄보다 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 억제에 실패할 경우 40년 뒤 우리나라의 가뭄 정도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가뭄 기준 4단계 중 3단계 수준의 극심한 가뭄이 봄보다 가을에 더 많아지고 남부는 더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 억제 실패할 경우 40년 뒤에 다가올 심각한 가뭄 상황을 설명해 우려되는 지점을 짚기도 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 앞으로 가뭄이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은 잘 전달했지만 가을 가뭄의 특성이나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길 바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가을 가뭄에 대해 좀 더 살펴봤습니다. 가을철에는 지표면 기온이 더 크게 올라가고 가을철 강수와 연관이 있는 다습한 남풍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강수량이 감소해 가을 가뭄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가을에 가뭄이 나타나면 수확기 농작물 등이 물 부족으로 잎이 말라가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해 농업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가뭄이 바다를 메마르게 해
김 양식장 등이 타격을 입고 저수지 또한 메말라 우리가 먹는 식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의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